들은 이야기, 듣지 못한 이야기. 현재 정신작용제 임상시험에서 사망자 수는 위약 집단보다도 적극 치료 집단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이는 페니실린을 비롯한 실제 치료 효과가 있는 약물의 임상실험에서 일어나는 현상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1920년대 미국 중심 부위에 사는 라디오를 가진 이들은 캔사스주의 작은 마을인 밀포드에서 내보내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을 성취하는 KEKB 방송국에 정기적으로 주파수를 맞췄다. 캔사스와 각지의 친구들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브링클리 박사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방송이 있다. 브링클리 박사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낸다. 1918년에 그는 정력 감퇴를 걱정하는 노인들의 고환에 염소 생식기를 이식하기 시작했다. 15분에 서둘러 성기능이 완전히 회복됨이 입증되었다고 그는 KFKB 청취자들에게 말했다. 이 대단한 의사는 설명한다. 난이라는 생식기가 늘는 만큼 늘는다. 염소 조직이 사람의 조직과 혼합되고 영양을 공호해서 인간 생식기를 새로운 형태로 자극하므로 이 회전 수술이 효과를 갖는다. 브링클리는 학위 공장으로 불리는 캔사스시티의 이클렉틱 의과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의 의사 자격증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꾼이자 광고 천재에 가까웠다. 처음 몇 번의 수술 후에 그는 캔사스 소재 신문사에 이야기를 전했고, 신문사에서는 수술받은 노인의 자식인 첫 번째 염소 생식기 아기를 아는 그 사진을 게재했다. 노인들이 밀포드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각 수술비로 $750를 받은 브링클리는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3명의 언론을 고용하여서 바로 인쇄 가능한 신문 특집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각 연구실의 최신 성과를 대정하는 데 관심 갖는 출판사에 배포했다. 자연스럽게도 의도적으로 숨겨진 이 기사에는 시카고 로스쿨의 JJ 투어가 이어서 총장처럼 만족감을 느끼는 고객들의 후기가 포함되는데, 기사에 따르면 그는 가슴을 두드리며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한다. 나는 새로운 남자다. 이것은 세계의 위대한 일정에서 하나다. 브링클리는 자신만의 과학 언론을 설립하고 수술 성공률을 90에서 95%로 보고했다. 이 수술로 인해서 신체가 적절한 호르몬 균형을 되찾았다고 설명했다. 1923년 KFKB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방송하기 시작하자 매일 3,000통의 편지가 밀포드 병원에 도착할 정도로 유명해졌고, 1920년대 후반에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의사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 의사의 배가 브링클리 박사를 돌팔이 의사로 지목하면서 마침내 결국 그는 역사상 가장 대단한 사기꾼 중 한 명으로 의학사에 남게 되었다. 하지만 염소 생식기 수술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그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광고 기법과 스토리텔링 모델을 사용했다. 그는 과학적으로 보면 논문을 발표하고 언론에 호소하고 수술 성공률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수술이 왜 효과적인지 생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만족한 고객들의 인용물을 기자들에게 제공했다. 이는 일라이 릴리와 다른 제약회사들이 증명했듯이 정신과 약물을 상업적 성공으로 이끄는 검증된 공식이다. 검증된 공식. 거짓말거리고 블록버스터 약물. 오늘은 프로작이 세상에 저지될 당시에 일라이 릴리와 정신의학계가 진술했던 이야기의 허구성은 피터 브레킨, 데이비드 힐리, 조셉 글레멀린 등에 의해 문서화하여 상당히 잘 알려졌다. 브레킨과 힐리는 민사소송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활동하면서 일라이 릴리의 기록에 접근해서 기술을 작성했으며, 이를 통해서 이들은 대중에게 알려진 내용과 다른 데이터와 내부 메모를 살피기가 가능하다. 익숙한 영역 살피기를 되풀이할 위험을 갖지만은 이 세대 정신과 약물의 장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망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상당히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이 이야기를 다시 간략하게 살펴본다. 일라이 릴리의 프로젝트 마케팅은 다른 회사들이 약물을 시장에 출시할 때 따랐던 모델이다. 그들은 광문원에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언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더 부풀리고 약물 사용 환자들이 장애와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숨겼다.
플루옥세틴의 과학, 약물 개발은 실험실에서 약물의 작용 기전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 중반에 일라일릴리어 과학자들은 플루옥세틴이 시냅스에 세로토닌을 쌓이게 하여서 뇌의 일련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후에 동물 실험에서 이 약물은 지의 정형화된 활동과 고양이 개의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77년 일라일릴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첫 번째 소규모 임상을 했지만 사조 치료를 완료한 8명의 환자 중에서 약물로 인한 뚜렷한 호전이 나타난 환자는 부재했다. 없었다 이 말이죠. 릴리 플레일풀러는 이를 1978년 동료에게 알렸다. 이 약물 또한 상당히 많은 수의 부작용 보고를 일으켰다. 한 환자는 약물로 인해서 정신병적인 상태가 되었고 다른 환자는 자불안석증으로 안절부절로 고통받았다고 풀러는 말했다. 플루옥세틴의 임상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일라일릴리에 큰 문제가 있음은 분명했다. 플루옥세틴은 우울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없었고 자살과 폭력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부작용인 자불안석증을 유발했다. 이런 종류의 보고가 더 많이 들어오자 일라일릴리는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수정했다. 풀러는 1979년 7월 23일에 향후 연구에서는 동료를 억제하기 위해서 벤조디아제핀의 사용이 허용될 것이라고 기록을 남겼다. 디아제핀 우울증에 대한 벤조디아제핀의 여러 임상시험에서 4만 개의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임이 밝혀졌으므로 자불안석증 보고를 억제하고 효능 결과를 더 높이는 데 효과적일 듯했다. 물론 일라일릴리오 도로시 돕스가 나중에 법정에서 고백했듯이 벤조디아제핀의 사용은 결과의 혼동 변수가 되고 안전성과 효능 분석을 방지해야 하기에 과학적으로 나쁜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회사는 플루옥세틴의 개발을 계속 진행하기가 가능했다. 하지만 벤조디아핀을 추가했음에도 플루옥세틴은 좋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 1980년대 초 이 회사는 독일에서 플루옥세틴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실시했고 1985년 독일의 허가 당국인 독일 연방보건청은 이 약이 우울증 치료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자들의 자가평가에 따르면 이 약은 환자들의 임상 양상에 거의 반응이나 호전이 안 나타났다. 라고 BGA는 지적했다. 동시에 정신증가 환각을 유발하고 일부 환자의 불안, 초조, 불면증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기존에서 허용된다고 여겨지는 부작용을 초과한다고 BGA는 기록했다. 무엇보다도 문제되는 것은 이 약물 치료가 갖는 치명적인 위험이었다. 16건의 자살 시도가 나왔고 이 중에 2건은 자살로 목숨을 잃은 사례라고 BGA는 언급한다. 독일의 일라일릴리 직원이 개인적으로 확인해본 바 플루옥세틴 환자 자살 시도 발생률은 다른 활성약물인 이미프나민보다도 5.6배 더 높았다. 독일에서 신청이 거부되자 일라일릴리는 당연히 플루옥세틴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했다. 일라일릴리는 자살 레이트를 승계했고 1994년에 민사소송에서 임상시험 설계 전문가인 낸시 로드는 회사가 어떻게 그 자료를 숨기는지 설명했다. 첫째, 일라일릴리가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약물 관련 부작용을 우울증 증상으로 기록하도록 지시했다. 따라서 FDA에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에는 문제 상태가 플루옥세틴의 부작용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둘째, 일라일릴리 과학자들은 사례 보고 양식의 데이터를 표로 만들 때 자살 사고에 대한 계열 보고를 우울증으로 변경했다. 셋째, 일릴리 직원들은 독일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연구자들이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살 사례를 삭제했다. 1994년 로드는 법정에 이러한 모든 조작으로 인해서 전체 시험 과정이 과학적으로 쓸모없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 조작에도 불구하고 일라일리는 FDA에 플루옥세틴의 승인을 신청할 때 설득력 갖는 사례를 제시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다. 일라일리는 8건의 위약 대조 임상시험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 4건은 플루옥세틴을 복용한 환자들이 위약 집단보다도 더 나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나머지 임상시험에서는 플루옥세틴이 위약보다도 약간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 뿐이다. 한편 피터 브레기는 릴리오 문서를 검토한 결과 이미프라민이 7건의 임상시험 중 6건에서 플루옥세틴보다도 더 효과적임을 발견했다. FDA는 1985년 3월 28일 한 대규모 임상시험의 검토에서 동일한 관찰을 했다. 이미프라민은 위약보다도 분명히 더 효과적이었지만 플루옥세틴은 위약보다도 일관성 있게 더 나은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플루옥세틴의 효능은 기껏해야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FDA의 검토를 수행한 리처드 카피도 플루옥세틴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했다. 플루옥세틴으로 치료받은 환자 중에서 최소 39명이 단기간의 임상시험에서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였으며 1%가 약간 넘는 환자들에게서 조증 또는 경조증 전환이 관찰되었다. 다른 부작용으로 불면증, 신경감인, 혼돈, 현기증, 기억력 장애, 떨림, 운동 협응 장애 등이 나타났다. 합의서는 결론을 내린다. 플루옥세틴은 우울증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검토를 수행한 데이비드 그리엠에 따르면 FDA는 또한 1112가 이런 많은 문제를 승비하고 플루옥세틴이 처리 가능한 피해를 크게 과소 보고한다고 파악했다. 이 임상은 과학적으로 가치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작이 세상에 출시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대한 정확한 예측이 입증되었다. 프로작 치료를 받은 환자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일화가 속출했고 FDA 매드워치 프로그램에 수많은 부작용 보고가 쏟아지면서 프로작은 미국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약물이 되었다. 1997년 여름까지 FDA는 프로작에 대한 39,000건의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는 9년 동안에 다른 어떤 약품보다도 접수 건수가 훨씬 많았다. 매드워치의 접수 보고에는 수백 건의 자살을 비롯하여 정신병적인 우울증, 조증, 비정상적인 사고, 환각, 적대감, 혼란, 기억상실, 경련, 떨림, 성기능장애 등 사람들을 괴롭히는 부작용에 대한 긴 목록이 포함되었다. FDA는 전체 부작용 사례 중에서 1%만이 매드워치에 보고되었다고 추정하며 이런 9년 동안에 약 400만 명의 미국인이 프로작에 대해서 부정적인 혹은 심지어 치명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의학 회지에 실린 이야기 The Story Told in the Medical Journal. 임상시험에서 플루옥세틴이 보인 기록은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출시를 뒷받침하기 어려움이 분명하다. 독일의가 당국이 초기 검토에서 우울증 치료제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약물을 대중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았다. 프로작이 성공하려면 1112가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한 정신과 의사들이 의학 회지와 대중에게 매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다. 플루옥세틴이 미국 임상시험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1984년 임상정신의학회지에 실렸다. 워싱턴 서재 노스웨스트 정신의학약 연구소의 제임스 브렘너는 이 새로운 약물이 효과적인 항우울 작용을 하면서도 이미프라민보다도 부작용의 빈도가 강도가 낮다. 플루옥세틴 환자가 보고한 부작용 중에서 약물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 것은 없었다고 기록했다. 그는 플루옥세틴이 3만 개의 항우울제보다 더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샌디에이고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의 존 페이너는 플루옥세틴의 효능이 적어도 이미프라민과 동등하며 오중한 플루옥세틴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이 연구에서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매우 안전하고 개선된 항우울제가 개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일라이 릴리의 연구자들은 그 후에 몇 년 동안에 이를 고수했다. 1985년에 플루옥세틴은 이미프라민보다도 내약성이 더 좋다고 캘리포니아의 정신과 의사 제이 코는 보고했다. 일라이 릴리의 김 베르니케는 임상정신의학 회지의 다른 논문에서 이 약은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안 나타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985년 대규모 임상 3상 시험 보고서에서 일라일리는 플루옥세틴은 모든 주요 효능 매개 변수에서 위약보다도 더 큰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들은 기존 계열의 항우울제보다도 우수한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획기적인 약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플루옥세틴이 왜 더 효과적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FDA 승인에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사실이 과학 보고서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드니 레빈은 1987년 영국 정신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기록한다. 세로토닌 결핍이 우울증의 정신생물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이것은 실제로 발견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레빈은 세로토닌 시스템 기능 자체의 상승 또는 저하는
우울증과 무관할 것이라는 1984년 미국 국립정신연구소 보고서를 놓친 것 같다. 하지만 레빈의 이 논문은 플록스틴이 화학 불기능을 해결하는 약물로 선정 가능한 발판을 해주었다. 2년 후에 루이빌 대학교 정신과 의사들은 최신 항우울제 처방제 짐을 제공하기 위해서 플록스틴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언급한다. 우울증 환자라는데 적소에서 세로토닌 대사산물의 농도가 정상보다 낮다. 하나의 망상적인 믿음이 의학문헌을 통해서 퍼져나갔고 켄터키의 정신과 의사들은 이론적으로 세로토닌 소치를 높이는 플록스틴을 우울증 치료의 이상적인 약물로 결론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의학에 지혜 실린 이 일련의 보고서는 일러일리가 의사들에게 약을 강구하는 데 필요한 단골을 소재로 제공했다. 일러일리는 의학에 지혜 행복해 보이는 미남 미녀를 등장시켜서 부르자기 이미 프라민과 효능이 동등하고 내역성이 더 뛰어나다는 선전 광고를 쏟아냈다. 과학은 정신의학의 뇌의 화학 불기능을 바로잡는 것으로 보이는 새롭고 훨씬 개선된 우울증 치료제가 존재함을 입증했다. 약물과 관계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그냥 상술적으로 활용을 했다 이 말이네요. 대중에게 전달된 이야기 The Story Told the Public 정신의학 학술지에 실린 이 이야기는 대중의 반응을 일으킬 것이 확실했다. 하지만 당시 항우울제 시장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았다. 우르작이 승인되었을 때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이야기 일러일리와 매출 1억 3,500만 달러에서 4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제약회사 APA, NIMH 리더들은 항우울제 시장을 확대하는 데 일정했고 NIMH 우울증 인식 인지 치료 대중 인식 캠페인은 이를 위한 완벽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1986년 NIMH가 다트 계획을 발표한 후에 우울증에 대한 대중 인식을 조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12%만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약을 복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78%는 우울증을 스스로 극복 가능하다고 확신하면서 우울증이 사라질 때까지 참고 살겠다고 답했다. 이는 불과 15년 전에 NIMH 우울증 부서 책임자 딘 스카일러가 대중에게 대부분 우울증은 특별히 개입 안 해도 경매를 거쳐서 사실상 완전 회복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일치하는 태도였다. 또 우울증이 지나갈 것이라는 대중의 믿음에는 역학적인 지혜가 보이지만 쇼버트 프레이즈와 다른 생물 정신의 학자들이 지휘봉을 잡은 후에 NIMH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1988년 NIMH는 우울증을 한 개인의 약점이 아닌 질환으로 더 많이 받아들이도록 대중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다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중은 우울증이 지속적으로 과소 진단 및 과소 치료되며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질병이 됨을 이해해야 했다. NIMH는 적어도 경미한 형태의 우울증을 앓는 미국인은 3,140만 명에 달하며 이런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항우울제는 비약의 20에서 40%에 비해 70%, 80% 회복률을 보였음을 대중에게 알려야 했다. NIMH는 이러한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트를 무기한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NIMH는 프로젝트 약국 진열되어 오른 지 5개월 후인 1988년 5월에 공식적으로 다트를 출범했다. NIMH는 노동, 교육, 고용단체, 기업들에게 다트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도움을 청했고 물론 전 미정신질환 연맹도 처음부터 함께했다. NIMH는 언론에 광고를 게재했고 일라일리는 우울증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홍보물 800만 부인 셈의 배포 비용을 지원했다. 이 판본에서 무엇보다도 독자들에게 우울증에 대한 세로토닌 약물의 특별한 장점을 알렸다. NIMH 소장 루이스 저들은 다음같이 말한다. 우울증에 관한 이러한 치료들을 전국의 의사 진료실에서 이용하게 하므로 질문, 토론, 치료 또는 의뢰를 장려하는 환경에서 중요한 정보가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미국인의 마음을 재창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우울증이야 안녕이라고 기사에 들어가니 우울증에 대한 새로운 묘약이라는 기사에 또 익명의 프로젝트 사용자라는 1점에서 100점까지 마음이 낮아지는 정도의 점수를 스스로 매긴다면 자신이 이제 100점 넘었다고 말한다. 이 새로운 기적의 약 덕분에 정신과 의사들은 자신의 직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고 결론을 지었다. 다른 빛나는 기사들도 뒤이었다. 1990년 3월 26일 뉴스위크 표지는 아름다운 풍경기에 열반처럼 부유하는 녹색 흰색으로 이루어진 캡슐 약이 등장했다. 이 잡지는 프로젝트 우울증 치료의 돌파구가 될 약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묘수익하는 지난다. 의사들은 현재 매달 65만 건의 처방지를 작성하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운 치료법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기분 좋은 것이 이 3일 후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학 저술가인 뉴욕타임스의 나탈리 앵커는 항우울제가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 균형을 회복하여 기분, 생각, 식욕, 통증 및 감각을 조절하는 전기화학 신호의 비정상적인 과잉 또는 억제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설명을 했다. 누군가가 제 몸을 떠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봉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탈리 앵겨는 항우울제가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 균형을 회복하여 기분, 생각, 식욕, 통증, 기타 감각을 조절하는 전기화학 신호의 비정상적인 과잉 또는 억제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프랜스 몬디무어 박사는 이 신약을 두고 말했다. 알코올이나 고리음과는 다르다. 항생제와 비슷하다.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다. 60분에서 레슬리 스타는 10년 동안의 끔찍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보로작을 봉인하고 새롭게 태어난 느낌을 느낀 마리아 로메로라는 여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로메로는 말한다. 무언가 제 몸을 떠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스타는 기꺼이 생물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로메로와 같은 만성 우울증이 뇌의 화학 불기능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의사는 보로작을 처방했다.